똑똑. 누구십니까? 배짱입니다. 들어오세요. 네, 배짱이 살리는 현대시 EBS 수능 특강 몇 번째니? 7번째. 17번째 작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작품 제목은 꽃씨 되겠습니다. 꽃씨 17번. 이 작품 번호 17번인데 문병란 시인의 꽃씨가 되겠습니다. 아직 읽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화면에 띄워두도록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가을날, 가을날이군요. 가을이군요. 꽃씨가 나와요. 근데 이 꽃씨는 여름에, 그리고 봄,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 끝에 얻게 된 꽃씨이고요. 블라블라, 여물어서, 그쵸? 성숙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고요. 쭉 내려가면은, 외로움도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근데 꽃씨를 나중에는 묻는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쵸?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주제의식은 완전한 성숙에 대한 염원입니다. 꽃씨가 그냥 꽃씨가 아니고 그 꽃씨 안에는 지난 봄, 여름에 애쓴 결과, 성숙의 결과가 다 담겨 있다. 뭐 그런 시가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표면적 화자 나가 등장한다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연과 인간의 대응 또는 뭐 유사 이런 말들이 선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연과 인간이 닮았어. 꽃씨가 아니야. 꽃씨가 사람 같은 거야.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비슷하다, 닮았다 이런 얘기예요. 대비, 대조 이런 걸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아까 읽었던 것대로 가을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플러스예요. 결실, 열매를 맺는다. 성찰의 계절이다. 이렇게. 자, 영탄법을 통해서 경이로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데 경이로움이 뭐예요? 경이로움이 우와, 놀랍다. 긍정적인 의미의 놀라움이 되겠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하나 그랬어요. 여기 이제 느낌표가 있기 때문에 영탄법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우와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명사로 연을 마무리한다. 뭐 연 대신에 뭐 시행을 마무리, 시상을 마무리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연을 마무리한다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전문을 띄워 드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 가을이라고 이연을 보시면 이연의 마지막 행 끝에 이연 마지막 끝에 그죠? 이 자리에 가을이라는 명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걸 한 연을 그 끝에 단어로 명사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선지에는 명사로 시, 행이 아니라 연을 마무리했다로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시행을 마무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연 전체를 명사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다라자니구나 같은 종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운을 준다. 그쵸? 그리고 시상을 강조한다. 주제라는 뜻이죠. 시의 주제, 시상. 오직 하나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방금 봤던 그 부분이에요. 계절감을 나타낸 시어, 계절감 시어, 가을날 이어서 여름도 있어요. 여름 자체가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니까요. 자, 의인법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만물이 성숙해가는 여름의 속성을 부각한다라고 했는데, 자, 핏빛이라고 하는 게 주의할 점. 마이너스 설명이 나왔을 때는 틀리다고 해야 되고요. 플러스로 해석해야 한다입니다. 피 그러면은 죽음, 쇠약, 소멸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뭐 희생. 근데 여기서는 생명력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그래서 뭐 죽어갈 때의 몸부림이 절대 아니고, 이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함께 여물었다라고 했으니까 성숙이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거야. 뭐라고요? 여물다, 단단하게. 그래서 성숙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어요. 다음, 의문형을 통해서 작은 꽃씨의 결실의 속성을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의문형을 통해서 까로 끝났으니까요. 니까냐 고리오랴 가 가운데 까 있잖아요. 까 의문형을 통해서 결실의 속성을 강조한다.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이 앞부분에 이 성숙과 관련된 결실과 관련된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잠시 본문으로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방금 언급한 문장 의문형을 통해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실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여물어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물어서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숙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실, 성숙 이렇게. 그 다음 추상적 관념의 감각화 형상화 구체화 형구, 형구, 감형구 이를 통해서 가을의 비움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왜? 왜 비움이냐? 채움의 반대 비움이냐? 왜? 불태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걸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의 껍질을 모아서 불태워 없애버린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움의 과정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상적 관념에 해당하는 게 앞쪽에 있는 비애가 관념이죠. 관념. 비애가 뭐야? 슬픔. 슬픔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관념이죠. 근데 거기에 껍질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쵸? 형구, 형구, 감형구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거 반복해서 나오는데 앞에 있는 강의 또 그 앞에 있는 강의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뚝 떼가지고 들으면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앞쪽에서 차근차근 따라온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아래 또 갑니다. 추상적 관념의 형구, 형구, 감형구, 감각화 형상화, 구체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역설법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설법, 왜 역설법이냐? 빛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외로움 그러면은 마이너스. 근데 플러스인 마이너스 수식 관계로 성립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그쵸?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끼리 수식 피수식 관계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역설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영탄법이 쓰였다라고 했는데 느낌표 영탄법 그리고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외로움. 아까 그 가을로 끝나는 이연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 연에서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성숙을 위한 요소인 외로움을 강조한다. 성숙하려면 외로움의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를 말하는 거죠. 고이염으로 가는 빛나는 외로움이야.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염으로 간다, 익어 간다, 성숙해 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 강의 들으면서 외롭게 버티고 계실 텐데 그게 바로 빛나는 외로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수능 만점, 대학 합격이라는 성숙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요. 자, 시적 허용으로 이제 기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긴이라고 써야 할 걸 두 글자로 느려 적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긴 시적 허용이 되는 거고요. 본문 가운데 위치 한번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자, 기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런 녀석. 자, 기다림을 수식하는 단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기인, 기다림할 때 기인. 시적 허용이었다라는 거. 자,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성숙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하나의 꽃씨를 골라서 그랬잖아요. 구체적 행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고르다 행위 맞죠? 긴 기다림의 창변에 자, 창가란 뜻이야. 창변은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라고 했잖아요. 골라서 묻는다. 완전한 성숙에 대한 화자의 지향이다. 지금 오늘 이 시점에는 씨, 꽃씨를 묻잖아요. 묻어. 그러면 내년에는 봄날이었을 때 이제 이게 꽃이 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성숙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여기까지가 꽃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작품 갑니다. 18번 작품, 작품 번호 18, 달, 포도, 잎사귀. 자, 못 읽고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짧지만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이 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순이는 청자, 구체적 청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람을 지금 부르는 거야, 사실. 순이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이한테 한 얘기입니다. 어디야? 뜰이고요. 언제야? 밤이야. 근데 고요해. 좋은 것 같아. 향그럽다라고 했으니까 고요한 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바다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는 달빛이야. 그리고 이 달빛은 자 곱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녀석이니까 좋은 녀석이에요. 그쵸? 포도를 곱게 만들어. 오케이. 자, 마무리는 맨 앞부분 내용과 거의 형식상 비슷하죠. 그쵸? 예상할 수 있지. 뭐가 나올지. 좋다. 이렇게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전문 간단한 일별이었고요. 주제의식 먼저 확인합니다. 달, 포도, 잎사귀. 주제는 가을밤에 정취야 서정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가을밤 좋아요 뭐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 표면적 화자인 나가 나와 있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죠? 불렀는데 대답 없다, 건방지다, 말건방. 기억나요 없나요? 기억나시죠? 불렀는데 대답 없다, 건방지다, 말건방.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순이 불렀는데 순이가 한 번이라도 대답을 하니 안 하니 못하잖아요. 그쵸? 일단 이 순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불렀으니 도노법이다. 이거 불렀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순이야 정도로 부르면 도노법이에요. 자, 그리고 화자의 호명 대상, 이름을 부르는 대상 순이고요. 순수를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자, 수미상관식 구성이다. 맨 앞부분, 맨 뒷부분 되게 비슷했잖아요. 수미상관식 구성. 그리고 당연히 시상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맨 앞에 1년하고 5년 잠깐 화면으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자, 1년 보니까 순이 어디에 왔구나. 자, 마지막 년 순이 어디에 호젓하구나. 비슷하죠. 그쵸? 완전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비슷해도 수미상관식, 수미쌍관, 수미상응 다 맞습니다. 자, 다음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벌에 우는 그랬는데 벌에는 벌레라는 뜻의 표기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옛날 분들이 쓴 시라 그런 거야. 자, 그리고 비유, 영탄법을 통해 고풍이 뭐냐? 고풍이 소풍도 아니고 고풍이 뭐예요? 고자가 옛 고자야. 그 옛날스러운 분위기, 옛스러운 분위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자, 그래서 천음이 붙었으니까 직유법의 비유가 되겠고요. 영탄법, 느낌표, 느낌에 군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군화, 감탄형 종결음이 있어서 종미, 감종미. 자, 영탄법. 자, 비유, 화류법을 통한 비유인데 사실 뭐 앉아있는 게 사람이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나이들의 고요히 앉아있다. 마치 우리 양이나 멍이가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화류법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화류법 나오면 대체로 비유로 퉁치고 그냥 선지에 나오니까 비유로 기억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자,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뭐야? 공유한다. 알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감각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두 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뭉쳐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라고 했는데 주어가 뭐죠? 달이에요. 서술어가 뭐야? 향그럽다. 얘는 향그럽다니까 후각적 이미지가 되겠고 얘는 뭐야? 달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치? 족이 가리킬 수 있는 달이니까 시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진짜 나타내고 싶은 건 눈앞에 있는 건 달인데 나타내고 싶은 저 보이는 달을 코로 느껴지는 것처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시각의 후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감각의 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전이할 때 이자가 이사가다라고 할 때 이자거든요. 이사가다 옮길 이자예요. 이사갔다. 시각이었던 녀석이 후각으로 이사가 전이 감각의 전이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 그리고 색채어 의도적 행가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명사로 연을 마무리 and 계절감 시어 시간 표지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 보면 하나씩 가볼까요? 색채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색채어 푸른 색채어죠? 비유는 어디 있어요? 비유는 봤더니 처럼 직유법으로서의 비유 있고요. 의도적인 행갈이라고 했는데 행을 갈아버려 원래 한 행에 써야 하는데 여러 행에 나누어서 썼다. 행 넘어가 행행행 뭐 이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연을 1년 지나 2년 지나 3년을 얘기하는 건데 동해바다물처럼 푸른 가을 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를 의도적으로 행을 바꿔서 갈아서 두 번째, 갈아서 세 번째, 갈아서 네 번째. 그래서 뭔가리, 행가리, 갈가리야, 행가리야. 갈가리, 행가리. 자, 의도적인 행가리를 통해서 사실 음악적 효과도 얻고 있다. 푸른 가을 밤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의미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한 연을 통으로 맨 마지막 연 안에 마지막 끝 단어가 밤이니까 이건 행 자체가 한 단어죠. 그래서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말할 수 있죠. 계절감 시효는 도대체 어디 있어요? 계절감 시효? 가을 시간 표지는 밤. 가을은 시간 표지이자 시간 표지도 되고 계절감 시도 되고 얘는 시간 표지 밤이죠. 자,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예찬 그랬어요.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곱다라고 했거든. 뭐가 고와요? 포도가 고와요. 누구 덕분이야? 달빛이 스민 결과 달빛 덕분에. 그러니까 달빛 좋은 녀석이야 나쁜 녀석이야? 좋은 녀석이야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영탄법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시각적 이미지와 뭐 눈에 보이는 포도넝쿨 시각 그리고 영탄적 표현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군화가 영탄적 표현이죠. 기억의 군화, 니은의 노라, 디귿의 도다, 리을의 로다 붙으면 종미, 감종미, 감탄형 종교럼이 영탄법 표지가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18번 작품이었고요. 이제 19번 작품으로 갑니다. 19번 작품은 아침시라는 제목의 최하림 시인의 시가 되겠고요. 못 읽은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가서 천천히 다시 읽고 오면 좋은데 시간 없다, 자료가 없다. 그럼 지금 같이 보는 거야.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굴참나무라는 나무가 등장하고요. 희한합니다. 솟아오른다고 하네요. 얘가 사람처럼 막 일찍 눈을 뜨기도 하고요. 대문 열고 막 나갑니다. 근데 어쩌고저쩌고 읽어보시고 두 번째 대상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나옵니다. 아이들도 그쵸? 솟아 막 오릅니다. 공중으로 오릅니다. 나무도 올라가고 아이들도 올라갑니다. 이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동화적 상상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해리포터야 뭐야 이거.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자, 어쩌고저쩌고. 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시였어요. 굴참나무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이제 눈에 띄는 대상들이 보입니다. 자, 한번 봤고요. 작품의 주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주제 확인.
작품 주제는 아이고 얘는 앞에 있는 주제죠. 앞에 있는 주제. 앞에 있는 주제였고요. 자, 이 작품의 주제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동화적 상상력과 환상을 통해서 살펴보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그 공통점으로는 이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아이들과 나무들의 생명력.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출제 포인트 가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자, 이면적 화자, 그리고 상승 이미지, 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생명력과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생동감이 뭐예요? 살아 움직이는 느낌. 굴참나무는 공중으로 솟아오른다 라고 했어요. 솟아오른다, 위로 아래로. 위로니까 상승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니까 동적 이미지죠. 생명력, 생동감이 되겠어요. 주어가 특이하죠. 나무가 솟아오릅니다. 자, 비유를 통해서 생명력,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굴참나무는 아침 일찍, 자, 눈을 뜬다라고 했어요. 나무한테 무슨 눈이 있습니까? 사람처럼 눈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문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살고 있는 집이 있다는 얘기인데 사람과 똑같이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의인법으로서의 비유라고 봐야 되겠죠. 의인법. 자, 안 보이는 나라로 간다. 자,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거리 나오고요. 1번 시장통 나오고요. 2번 자, 철길 나옵니다. 3번 그리고 산 이름이 나오죠. 천관산 입구까지 공간의 이동입니다. 자, 의인법을 통해 생명력,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 자, 위에 있는 것과 통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비유, 의인법 다 쓸 수 있어요. 자, 굴참나무의 마음은 벌써 달 떠올라 그랬어요. 굴참나무한테 뭐가 있다고? 마음이 있대잖아요. 마음이. 벌써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생명력과 생동감. 해윈 심정을 쫓는 예감에 쌓인다. 예감을 사람처럼, 그쵸?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동화적 상상력, 환상, 그리고 상승 이미지, 색채어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굴참나무와 유사한 아이들의 생명력. 주제의식은 이제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도 산란한 꿈에서 깨어나 자전거의 페달을 밟고 검은 숲 위로 오른다. 보통 우리가 검은색, 흰색 그러면은 색채어가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검은 것도 색깔입니다. 그죠? 색채어예요.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동화적 상상력 환상이라고 할 만한 이유는 뭡니까? 숲 위로 올라간대잖아, 아이들이. 뭐 아주 여러분 부모님 세대 같으면은 영화 E.T.에서 그 주인공 소년이 E.T.와 함께 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하늘로 막 부양하는 막 이런 장면도 연상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세대는 해리포터. 자, 그래서 뭐 그런 거 있고요. 상승 이미지 오른다, 위로 아래로, 위로 상승 이미지까지 살펴볼 수 있고, 색채어를 통해서 생기를 드러낸다. 아주 활기, 활력. 자, 볼이 붉은 막내. 만약에 막내가 생기를 잃고 축축 처져 있다 그러면 볼이 붉은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창백한이라고 나올 수 있을 텐데, 붉은이라는 색채어를 통해서 생기를, 플러스의 생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음성상징어가 쓰였다. 큼큼큼 소리를 흉내내는 위성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화류법으로서의 비유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생기를 드러낸다. 보니까 토한대요. 누가요? 이파리들이 토한다라고 했어요. 마치 멍이나 그쵸? 우리 냥이가 토하는 것처럼. 그래서 화류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뭐 잘못 먹어서 왜 토하는 게 아니고 빛을 쏟아지는 생명력 있는 그 빛을 토한다라고 했으니까 생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렇게 햇살에 반짝이는 이파리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겠죠. 다음 대꾸 그리고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and 대상의 유사성을 강조라고 했는데 당연히 대상은 누구와 누구겠어요? 아이들과 나무들이겠죠. 나무들이 일제히 손을 벌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일제히 손을 벌립니다. 통사구조가 똑같죠. 문장 구조가 앞, 뒤가
똑같아요. 그렇죠? 자, 동화적 상상력과 환상이 드러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이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길과 영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늘이 놀이터란 얘기인데 동화적 상상력 맞죠? 그죠? 자, 그곳에서는 새들과 무리지어 비행할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아이쿠야. 자, 그리고 비유, 색채어,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대상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종다리처럼 했으니까 처럼 직유법으로서의 비유가 되겠죠. 이거 색채어가 붉은이라고 색채어가 쓰이고 있고요. 음성 상징어는 어디 있나요? 봤더니 포르릉 포르릉 날며라고 할 때 그 날갯짓 소리를 흉내낸 위성어로서의 음성 상징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날며 어쩌고저쩌고 굴나무처럼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주어가 누구겠어요? 아이들은 굴참나무처럼 그래서 대상의 유사성 강조까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작품 20번 작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작품은 생명에서 1장 유치환 선생의 작품인데요. 유명한 만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쭉 편하게 화면 띄워놓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힘든가 봐.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래서 어디로 가? 힘들 때 병원 가야 될 텐데 이 사람 병원 안 가? 병원 안 가? 어디로 가? 사막으로 가? 어머 어떡해. 가서 뭐 할 건데 아마 기도하고 수도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 왜? 신만 존재하는 곳에서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이니까 신만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곳이니까 아마 종교적인 수행을 한다랄지 뭐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뭔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돼져버리겠다를 그럴싸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백골을 쪼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백골 아이쿠야 드러나게 한다는 얘기는 죽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작품 주제의식 확인하겠습니다. 주제는요, 생명과 삶의 본질을 갈구가 뭐야?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강한 의지. 내가 구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버리겠어. 뭐 이런 얘기니까요. 자, 출제 포인트 가겠습니다. 표면적 화자로서 나가 있고요. 자아의 대비가 나와 있는데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 자아가 있고 본질적 자아가 있는데 현실적 자아가 1, 2, 3가 있고요. 그리고 본질적 자아가 이렇게 1, 2, 3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작품 속에서 한번 볼까요? 본문으로 가시면은 처음에 1년에서 힘들어하는 나만 나오잖아요. 나 또한 다 짐지지 못하여 뭐를 애증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그 애증을 아주 사랑하고 동시에 미워하는 마음을 그 갈등 때리는 마음을 다 내가 소화하지 못하여 마이너스야. 그렇죠? 마치 뭐처럼 병든 나무처럼 그때의 나. 그렇죠? 이 나. 그렇죠? 이 나. 전부 그쵸? 현실적 자아가 되겠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을 가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곳 아라비아 사막을 가서 그쵸? 나와 대면하게 된다라고 할 때 그 나는 본질적 자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나는 현실적 자아인 나가 되겠죠. 차라리 나는 쪼이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본질적 자아 뭐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제가 이제 다 줄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나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사구에 뭐 백골을 쪼이리라 후회 없이 백골을 쪼이리라 할 때 나는 현실적 자아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부정 표현의 반복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뭐라고요? 뭐뭐하지 못하고 긴 부정문, 못 부정문 중에 긴 부정문이 되겠죠. 그래서 부정 표현을 한 번 썼고요. 또 뒤로 가니까 뭐뭐하지 못하여 두 번째 쓰고 있으니까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부정 표현의 반복. 자, 문제 상황을 강조한다. 어떤 문제 상황이에요?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이 해서 못해. 이게 의미 있겠어. 다 부질없어. 라고 하는 의심을 품는 그런 상태. 궁금증이나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를 해결하지 못해. 문제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예증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럼 뭐야? 이것도 문제 상황이죠. 이걸 강조하는 것이다. 자, 비유를 통해서 부정적 현실을 인식한다라고 했는데 처럼이라고 하는 직유법을 통해서 비유적 표현 쓰고 있고요. 부정적 현실 인식이죠. 내가 나무는 나무인데 병든 나무야. 나를 병들게 하는 현실? 마이너스죠. 자, 그 다음에 청유형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잘 봐야 돼. 나 자신한테 청유형을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졸라 부자연스럽죠. 나는 밥을 먹자. 나는 잠을 자자.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입니까? 뭐 공주야? 왕자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스스로를 향해서 청유형의 문장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약속처럼 청유형을 나에게 쓴다. 그러면 의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의지로. 오케이? 나 자신에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인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비유 통해서 열악한 공간, 극한의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이 공간은 아라비아 사막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일체가 모래속에 사멸이 뭐야? 죽어 사라져 버렸다.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불모의 공간이다. 이런 뜻인데 더군다나 이 빛나는 해, 백일이라고 하는 건 밝게 빛나는 해야. 이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해. 막 타 죽을 것 같아. 거기에다가 나 말고도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극한의 공간이다. 이런 얘기죠. 열악하고 극한의 공간이다. 아라비아 사막이었습니다. 그럼 동시에 이제 득도의 공간이기도 하죠. 자,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여운 주고 공간의 특성. 어떤 특성? 깨달음의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제시한다. 이거야. 영겁의 아주 오랜 영원의 시간이죠. 영원의 시간. 그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 하필 신이 많은데 하느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있니? 여러 가지 신이 있는 제우스 신도 있고 한데 하필이면 왜 알라냐?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있잖아. 아라비아 사막. 그래서 이제 알라의 신이라고 나왔겠죠. 그래서 끝이라고 하는 명사가 연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연 끝에 끝이 진짜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그렇군. 자, 이 연의 마지막 캔 끝에 명사 끝으로 끝나고 있는 게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형,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가정형이라는 게 꼭 뭐뭐 한다,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면이 나와 있긴 한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 밑으로 한 번 더 설명이 나오거든요.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잘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못하거든 이라고 나오잖아요. 못하거든 이랄지 뭐 이런 것도 가정형입니다. 아무튼 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정형 맞고요. 시각적 이미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죠. 옷자락 눈에 보이고요. 서 있는 거 눈에 보이고요. 그쵸?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뭐라고 그랬어? 홀로 서면 그러니까 나 혼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그랬으니까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홀로도 원래 어떻게 써야 돼? 홀로 두 글자로 써야 하는데 이건 준말이 아니에요. 이게 본뒷말이고 이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그래서 시적 허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확신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단정적 어조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겁나게 많이 받습니다. 단정적 어조, 일단 사전적 뜻풀이를 아는 게 우선이고요. 단정적 어조라는 얘기는 딱 잘라 말하다, 타협의 여지 없이 모호하지 않고 불확실하지 않고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태도가 아니라 확실하고 명료하게 말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너 누구 좋아? 나 슬기 좋아. 너 누구 싫어? 나 제니 싫어. 뭐 이렇게 제니 좋아합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단정적 어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줄 테니까 잘 기억해야 돼. 단정적 어조다 뜻 이해했죠? 반대말도 알아두면 좋아. 이 단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듯하다 그런 의미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다, 단호하다. 비슷한 말은 뭐야? 단호한 태도 또는 어투 하고 비슷한데, 반대말로는 추측성 표현을 통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반대편에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문제 풀기가 쉬워져. 수능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염두에 두고 선지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단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추측성에 반대되는 표현인데, 예를 들면 어떻게 나타내냐? 주로는 특정 부사와 관련 지어서 나옵니다. 함께 나온다. 결코 블라블라 아니다. 또는 반드시 블라블라 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코, 반드시, 맹세코, 이런 말들 있잖아요. 꼭, 기필코, 이런 것들. 그리고 분명히, 이런 거 좋아. 분명히. 이런 부사어들이 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자, 두 번째는 부정 표현이, 물론 여기에도 관련 지어질 수 있지만, 부정 표현을 또 끌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나에게는 포기란 없다. 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죽지 않는다. 랄지, 이런 거. 부정 표현이 뒤쪽에 온다랄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특정 부사들, 그리고 부정 표현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뭐라고요? 단정적인 어조 표현 내지는 단호한 표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명령형 같은 경우도 있어요. 껍데기는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명령형도 간혹 그런 단호한 표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단정적 어조로서요. 자, 특히 이제 확신을 많이 드러내기죠. 반드시 뭐뭐게 될지, 이 작품에도 반드시 부사가 있고, 그죠? 뒤에 이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정적 어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해되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화자가 추구하는 본질적 자아의 모습, 원시의 본연한 자태 플러스 원시란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미발전, 미개발, 마이너스 이러면 되는데 안 돼요. 본연한이 핵심이야. 본연한, 본래의 그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자태 플러스예요. 자, 가정형 부정표현과 특정 어미 그리고 죽음의 이미지를 통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정형의 부정표현이 어디 있느냐? 뭐뭐하지 못하거든. 이게 가정형 부정표현에 해당하는 거죠. 뭐뭐하지 못한다면 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가정형이고요. 지 못하다, 긴 부정문으로서 못 부정문이잖아요. 그쵸? 오케이. 특정 어미라고 했을 때는 얘를 가리키는 거야. 특정 어미를 통해서 리라, 그럼 뭐야? 슬기랑 결혼하 리라, 그럼 뭐야? 강력한 의지가 되는 거죠. 죽음의 이미지는 뭐냐 했더니 백골. 그렇죠. 백골이라는 것이 특수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촬영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드러내서 쪼이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빠겠다는 얘기거든요. 되졌다는 얘기죠. 죽음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 그만큼 난 죽음을 각오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생명에서 1장 유치원 선생 작품 20번이었습니다. 자, 21번 희망의 거처가 뭐야? 사는 곳, 머무는 곳 그 말이야. 희망이 어디 있냐?
이런 뜻이죠. 희망이 도대체 어디 있냐? 자, 기억을 돕기 위해 작품을 간단히 화면에 띄워두도록 합니다. 저 옥수수대가 나오고요. 뒤에 보면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옥수수대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어이쿠야 뿌리가 땅 위로 아래로 위로 막 올라와. 이게 웬일이야. 이게 뭔가 의지를 드러내는 거 아닐까? 맨발의 근성. 자, 다음 대상 누가 나옵니까? 봤더니 버드나무란 녀석도 나옵니다. 버드나무란 녀석이 그쵸? 뿌리를 자기 흠집에서 내려 자기 흠집에 박는다. 야, 이거 장난 아니네요. 상처를 통해 그쵸? 극복해 나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화한 명제가 등장하는데, 오, 이게 주제의식이겠네요. 생이란 블라블라 하는 것이다. 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멍멍이 소리야? 이게 나의 상처야. 응? 그리고 이게 내가 입은 상처고, 응? 이게 나야. 그러면 내가 시간상으로 과거에, 현재의 내가 과거에 입었던 상처, 자, 이걸, 그쵸? 거울 삼아서 여기서 빼낸단 말이야. 뭘 빼내? 버팀목이 될 만한 거를 빼낸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버팀목이 무슨 말이에요? 버텨내는 어떤 장치나 제재를 얘기하는 건데, 이 상처가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플러스의 버팀목으로 활용된다. 현재의 나에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과거의 상처가 나를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나를 버티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 고3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재수생들도 10년 이상 가르쳐 봤지만 사실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게 N수생들인 것 같아요. N수생들은 실패한 1년 전 혹은 뭐 수년 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고, 그죠? 놓쳤던 것들은 이제는 내가 쥐고 나아가는 그런 과거로부터 거울을 삼는 그런 버팀목을 꺼내는, 예, 표본이 되지 않을까. 우리 N수생들 힘내시고요. 자, 버드나무와 옥수수, 푸른 이파리들 눈을 맞춘다로 희망적인 이미지로 끝나는 거죠. 그쵸? 주제가 뭐야 도대체? 했더니 주제는 시련을 이겨낸 삶에 대한 예찬이다. 그래서 그 시련을 이겨낸 자연물로서 두 가지 대상이 나오죠. 근데 그 자연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쵸? 자연과 인간의 대응, 유사, 이렇게 선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물인 옥수수대 있었고 자연물인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옥수수대가 아니고 버드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야. 인간이라고 비춰볼 만한 요소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화자에 깨달음이 들어있는 것인데, 옥수수대 버드나무가 전부 다 긍정적인 의미, 상처와도 같은 그런 열악한 조건이나 힘겨운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내는 존재들이죠. 자,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의지를 부각하는 거죠. 내딛는다, 들이민다, 세운다. 이게 다 극복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시어들이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작품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시어 서술어가 내딛는다. 뭘 내딛어요? 뿌리를 내딛는다 그랬거든요. 오, 그쵸? 힘있게 생명력 있는 행위를 뜻하는 거겠죠? 들이민다 그랬거든요. 헛발일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시도를 거듭한다. 의지의 모습이죠.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세운다 할 때 목적어가 뭐야? 스스로 뭘 세워? 기둥을 세운다. 이런 거. 현재 시제를 쓰니까 훨씬 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죠. 자, 의인법을 통해서 대상의 의지를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의인법이겠죠. 왜냐면 야 옥수수 때 무슨 발가락이 있니? 사람처럼 그렇죠? 사람처럼 발가락이 있다라는 거니까 대상의 의지, 의인법으로 드러낸 것이고요. 비유를 통해 대상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낸다. 허방이 뭐야? 아무것도 없는 허공 그 말이야. 허공으로 내딛는 저 곁뿌리처럼 했으니까 곁뿌리 했을 때 뭐 겨드랑이 뻗어나온 뿌리냐? 그게 아니라 본 뿌리가 있고 옆으로 뻗쳐나온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곁뿌리처럼 부젓가락 같은 뿌리 뭐 이런 거 다 비유적 표현이고요.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부젓가락은 이제 그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뗄 때 장작개비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게 산소가 공급돼야 활활 타오르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재를 눌러서 제가 자기 재에 눌린 장작개비가 불이 꺼질 정도로 이렇게 불길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걸 뒤적뒤적 하는 용도로 써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될 틈을 마련해주는 젓가락처럼 생긴 쇠토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젓가락. 긍정적 이미지입니다. 자, 의인법을 통해 대상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맨발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발이 있다는 얘기인데 의인법이죠. 그쵸? 맨발의 근성 뭐야? 옛날에 우리 뭐 86년 1986년 뭐 아시안 게임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는 그 86년 1986년 아시안 게임에서 임춘애라는 선수가 육상에서 메달을 땄는데 그분이 인터뷰할 때 그러잖아요. 라면 먹고 훈련했다. 라면이 제일 먹고 싶다. 라면 먹고 훈련에 임하는 그런 그 헝그리 정신. 갑자기 송강호 배우가 생각나네요. 자, 헝그리 정신 같은 거야. 맨발의 근성, 의지. 플러스야. 그 다음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직 많이 남았다.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생명력을 드러낸다. 울컥울컥. 긍정적인 거야. 슬픔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야. 이런 걸 잘 봐야 돼. 풀마 잘 봐. 실전에서는 이거 잘 봐야 돼. 당일날 꼭 봐야 돼. 울컥울컥은 좋은 거야. 자, 대상의 긍정적 속성을 나타내는 비유가 있다. 그게 뭔데? 그 속성이 뭐야? 실패, 시련으로 인한 상처를 수용하면서 성숙에 이르는 그런 속성.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라고 했네요. 상처의 지붕이 있어. 지붕이 상처의 지붕이야. 이 지붕은 상처야. 그리고 주춧돌도 상처의 주춧돌이야. 다 마이너스인데 근데 상처의 지붕에서 그죠?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운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상처를 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안고 극복해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수용한다. 지붕 날려버려. 상처 같은 지붕 안 돼. 날리지 마. 주춧돌 꺼지라 그래. 상처 주춧돌 아니야. 주워봐 빨리. 그래서 다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먹고 이렇게 써먹고 이렇게 써먹고 그쵸? 버리지 않는다. 수용입니다. 수용. 긍정적인 거예요. 이거. 자, 비유를 통해서 주제를 부각한다 라고 했는데 아까 작품 띄워놓았을 때 설명을 했었죠. 그쵸? 생이란 자신의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는 것. 긍정적인 거예요. 이거. 잘하는 것이고. 자, 의인법 색채어를 통해 의지적 존재들의 교감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버드나무, 옥수수 다 푸른 이미지, 그 이파리들 갖춘 것들인데 플러스예요. 눈을 맞춘다라고 했으니까 아이 컨택, 그쵸? 그래서 교감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색채어는 당연히 푸른이 되겠죠. 자,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22번의 신석정 선생의 역사인데 얘는 이제 6평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개수에는 연계되지 않고요. 당연히 2주 후에 9평에도 연계되지 않습니다.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는 이제 버립니다. 대신 다음 작품 23번으로 갑니다. 지리산 뻑국새. 지리산 뻑국새라는 그 송수건 선생이 지금은 작고하신 그 훌륭하신 그 우리나라 대표 서정 시인이신데 송수건 선생의 시를 못 읽은 친구들은 지금 읽습니다. 뻐꾸기가 있고요. 울어요. 그쵸? 근데 이 울음을 산봉우리들이
받고 받고 받아서 넘기고 넘기고 넘깁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메아리 정도가 되겠죠. 여러 마리 뻐꾹새인 줄 알았더니 한 마리의 뻐꾹새가 우는 게 메아리친 거였군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았어. 자, 지리산 가운데 중봉우리 중위치에서 아까는 하였죠. 하였다가 이제 중이야. 그래서 그 산봉우리들이 뻐꾸기 울음소리로 메아리치는 그 산봉우리들이 그쵸? 결국은 강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게 뭔 소리야? 산 끝나고 강이 시작되었네. 뭐 이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강이 섬진강, 강강, 섬진강. 근데 그 섬진강이 흘러서 바다로 가겠죠. 어디? 남해. 그 남해 섬들을 밀어 올린다 라고 했는데, 자, 화면 띄워놓을 테니까 나머지 부분도 한번 쭉 천천히 보시고요. 순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산봉우리에 이렇게 메아리 치던 뻐꾸기 소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으로까지 번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흘러서 자, 바다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육지의 끝이고요. 바다로 흘러가서 섬을 밀어 올린다 라고 했어요. 그런 한편 다시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걸 보았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뻐꾸 두 방향에서 자, 울음소리가 그쵸? 형상화가 되는 건데 산으로 갔다가 강을 만들고 바다로 흘러가 섬을 밀어 올린다가 한 축. 그 나머지 다른 한 축이 바로 뭡니까? 이 철쭉꽃밭을 만들어내더라 이거야. 울음소리가 지나간 자욱자욱을 이렇게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붉게 피어난 철쭉꽃을 뻐꾸기 울음소리가 꽃으로 화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문학적으로. 이게 이 작품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주제의식이 뭐냐 했더니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이 작품 지리산 뻐꾹새 주제의식은 지리산 뻐꾹새의 울음에서 깨닫게 되는 뭐야? 소름의 정서라고 해요. 소름의 정서. 출제 포인트 겁나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출제 포인트 갑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출제 포인트 첫 번째, 이면적 화자가 나와 있고요. 청각적 이미지 그리고 식구의 반복을 통해서 슬픔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울음 울어, 울음 울어. 이 어절 반복, 식구 반복. 울었으니까 청각 이렇게 슬픔이죠. 당연히 이 울음은 슬픔의 울음.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오랜 시간을 드러내고 있다. 석 3년에다가 다시 석이니까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27년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민족 상징하는 소재, 뻐꾹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꼭 뭐 우리 민족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럴 수도 있는데, 보기가 주어졌을 때 뻐꾹새가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뻐꾹새의 울음이 확장되는 공간이 어디냐? 지리산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까 그 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였잖아요. 본문 갔다 옵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공간이 어디였어요? 지리산 하. 그쵸. 실제 뻐꾹새는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뻐꾹? I'm here, 뻐꾹. 그러면서 지리산 하, 그죠? 발원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확장되는 공간이다. 자, 공감각적 이미지 또 나오네요.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한데 쓰였다. 청각의 시각화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이 울음은 당연히 청각적 이미지, 귀에 들리는 울음 소리라고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받아 넘기고 다시 또 뭐예요? 받아 넘겨
또 여기 또 울음이 그리고 서러운 맨 지리산 뻐국새. 자, 자, 너 주제고 꺼져. 자, 마지막 빛깔로 뭐야? 빛깔로 남아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받아 넘긴다 무엇처럼 like a ball, you know? 눈에 보이는 공, 토스 넘기고. 자,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얘는 시각적 이미지인 거죠. 공을 받아 넘기듯 울음을 받아 넘긴다라는 것이고요. 얘는 울음이 청각적 이미지가 빛깔이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청각의 시각화 확인됩니다.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이미지 되겠네요. 자, 민중 전체로 확산되는 서름과 슬픔. 뭐 이렇게 꼭 해석해야 되는 거냐? 보기가 주어졌을 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여러 마리의 뻐국새로 울음 우는 것. 이렇게 이 뻐국새가 우리 민족이라면 뻐국새 여러 마리면 민족, 뭐 민중 될 수 있죠. 자, 뻐국새의 울음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매개가 되는 공간이 어디냐? 지리산 중이다. 아까는 뭐야? 확장되는 공간 지리산 하. 출발해서 번지고 메아리. 그 다음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매개가 되는 공간이다 라고 했는데 지리산 중에서는 사실 그쵸? 바다 넘기다가 결국 뭐가 되죠? 강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강이 열리는 공간이거든요. 여기 지리산 중 울고 나서 뭐야? 다 울고 나서 그 결과 열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야? 지리산 중이야. 그래서 선지에 이런 말 나오면 보기 감상 문제에서 맞다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쵸? 강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매개가 되는 공간으로서 지리산 중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여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보통 우리가 역사는 흐른다. 음정이 왜 이래? 역사는 흐른다. 왜 이래? 자, 강처럼 흐른다. 강 그러면 역사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해석할 때 이런 녀석이 보기 감상 문제의 선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맞다고 하셔야 돼. 구체적 지명을 통해서 현실감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땅덩어리 이름이 나오면은 지리산, 섬진강, 그리고 하동 쪽 남해, 하동 뭐 이런 말 나오면은 당연히 현실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뻐국새의 울음이 아름답게 승화된 공간은 철쭉 꽃밭이 되겠죠. 승화라는 말을 왜 썼냐? 근데 또 왜 아름답냐? 자, 본문 가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서 철쭉꽃밭을 다 태운다 라고 하는 거는 청각적 이미지인 뻐국새의 울음이 붉은 아주 강렬한 색깔인 붉은 그 철쭉꽃 색깔로 이렇게 화한다는 거니까 승화라는 말도 연결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 단어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3번 작품이었고요. 다음 시간 신경림 시인의 남옥부터 살펴볼 테니까 요거 미리 읽어오실 분들은 읽어오시면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뻐국새의 울음이 여러 마리의 뻐국새의 울음으로 번지고 결국은 이승의 맨 마지막 철쭉꽃밭의 가장 서러운 빛깔로 살아나는 올해 수능 당일의 훌륭한 결과, 붉디 붉은 여러분들의 노력의 성취, 뜨거운 결과,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뻐꾸